앞으로는 안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은퇴하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해볼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 이제 일하시는 청년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 좋은 일자리는 그냥 다 수도권에 있다고 거의 맞아요. 봐야겠죠. 그리고 이건 다 이제 절감을 하시는 문제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돈 잘 주는 그렇죠. 일자리다라는 거고. 그래서 돈의 관점에서 이런 일자리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지점들을 짚고 갈 수 있을까요? 뭐 돈의 문제니까 제가 또 숫자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은행에서 매년 대한민국 부가가치 지도라는 거를 펴냅니다. 지도. 네, 이 부가가치 지도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총 GDP를 나눠서 각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을 해내느냐를 이제 쪼개 본 거예요. 아, 비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업종별, 지역별 매트릭스를 그려놓은 거예요. 가령 뭐 수도권 반도체다. 그러면은 뭐 수도권의 몇 프로, 뭐 대구의 몇 프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2030 분들 계시니까 이제 그래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초등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령 저도 그때 다녔으니까 맞춰서 말씀해 보자면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에서 사회 배울 때 반도체 우리 어디서 만든다고 배웠어요? 구미에서 만든다고. 구미. 네, 구미 반도체라 그랬어요. 구미 반도체. 네. 근데 요즘에 반도체 구미에서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반도체 다 어디서 만드냐?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다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전체 부가가치를 수도권에서 28%를 생산을 해내요. 나머지 지역들이 다 조금씩 나가고 뭐 경북 뭐 한 9%, 그다음에 경남 한 14%, 충남 14% 이런데 그 충남이 다 막 아산, 탕정, 천안 이런 경기 북부와 접해 있는 지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동네들을 광의의 수도권이라고 생각. 왜냐? 지하철 1호선 다니니까 거기까지. 네, 지하철 1호선 다니니까 거기까지를 광의의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의 40% 이상을 수도권에서만 뽑아냅니다. 이게 오히려 BTS는 빌보드 100위를 찍고 손흥민은 득점왕을 하고 막 우리나라 파리올림픽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세부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런 식으로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우리나라 GDP의 총 부가가치 40% 이상을 수도권에서만 만드니까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그 부가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배분을 받느냐? 월급이라는 형태로 배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42%를 자르는 게 훨씬 더 내 입장에서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쵸. 거니까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에 막 무작정 상경했다 그랬잖아요. 2020년대에도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가야 돼. 네, 2020년에 무작정 상경을 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수도권에 올라오면 누가 있어요? 1960년에 무작정 상경을 해왔던 어른들이 계시죠. 안 나가고 계속 같이 안 나가고 다 있는 계시는 거야. 그분들은 나갈 수가 없어. 왜냐 집안에 가면 병원이 없거든. 나는 이제 늙고 은퇴하면 아픈데. 그쵸. 더 이상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자식들이 내 자식들에게 빨아먹힐 등골도 남아있지 않아요. 뭐 요즘에 청년 세대가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청년 세대는 계속 꾸역꾸역 밀려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공간에서 경쟁 압력이 점점 더 갈수록 거세진다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가가치 대부분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이 또 어떤 기업들이냐? 대기업들이다.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점점 갈수록 서울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방에는 중소기업들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지방 중소기업들은 이 대기업의 1년치 생산 계획에 그들의 매출이 다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대기업이 만약에 코스트 리덕션을 한다고 쳐. 그러면은 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잘라야 됩니다. 대기업은 안 그래도 돼요. 왜냐? 이 비용 절감을 전가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가가치를 높이 낼 수가 없어요, 이제. 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더더욱 지방에는 사람이 살 이유가 없는 거고. 그쵸. 더 올라와야만 하는 거고. 더 올라와야만 하는 거고. 그쵸. 저희가 독자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업종 선택하실 때 똑같은 사무직이어도 돈을 그 부가가치 창출을 크게 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문제로 가져오면 수도권에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 비슷한 논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이 되는 기회가 있는 수도권으로 와라라는 그 지금 시그널로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선택지가 없는 거죠 2030한테는. 그렇죠. 근데 사실 지역은 우리가 네.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지방에 살던 분이 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선택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선택을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국의 그 성별, 연령별 취업자 수 분포를 통계청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와서 검증을 해보면 남성들은 제조업 취업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서비스업 취업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한국이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그래도 OECD에서 중간 이상은 해요. 서비스업은 꼴찌예요. 금융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그냥 다 꼴찌예요. 서비스업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성 취업자들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를 하는데 이 서비스업에서 또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을 또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쫙 나눠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취업자 수가 많은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여기에 전체 여성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약 30% 이상이 다 몰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쓸 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 검증을 했는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취업 개시 시점부터 교육 서비스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많이 취업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서비스 음식료 숙박업이라든지 근데 이런 업종들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수출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쵸. 수출하는 업종이 아니라서 굉장히 좁은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을 상대로만 장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근데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다 조금씩 영세한 업체들이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세한 업체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경쟁이 심해진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자영업 문제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자영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영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비슷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데 여성들이 취업 개시 시점부터 그런 업종으로 상당히 많이 취업을 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바꾸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동일 직급에서는 동일 임금을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성별 경제적 격차는 없는 걸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게 좀 약간 되게 이상한 얘기로 생각을 하는 게 동일 직급 동일 임금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그냥 도둑질을 하면 안 돼랑 그냥 사실 똑같은 얘기인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원래 지켰어야 되는 걸 안 지켰다가 요새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를 한다. 이게 노동 생산성 격차의 어떤 코어다라고 그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영업자 얘기하셨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좀 머릿속에 떠올랐던 질문이 자영업자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경쟁도 치열하다 이런 뉴스는 많이 봤는데 오늘 근본적인 얘기로 들어가니까 저는 되게 속이 좀 시원하거든요. 네. 근데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 지나가다 보면은 1층은 거의 다 상가고 주상복합에 상가 맞아요. 너무 많고 네. 2층, 3층으로 겹겹이 자영업자분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아진 건가요? 자,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게 가나요? 네. 네. 이게 또 어피티가 2030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 자 노후 대비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저도 이제 금융권을 좀 오래 다녔으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주식 채권을 하시되 그 주식 채권을 연금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연금을 어떻게 통해서 하셔야 되냐? 국민연금에만 의지하시면 안 된다. 3층 연금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3층 연금 첫 번째 국민연금, 두 번째 퇴직연금, 퇴직연금. 세 번째 개인연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3층 연금의
그 준비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노후 대비할 방법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국민연금 198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더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IMF 때 다 두드려 맞으셨어요. 전부 그때 IMF 때 30대 40대 분들 다 두드려 맞으시고 시장에 풀려 나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퇴직금 하거나 뭐 명예퇴직할 나온 돈 목돈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시장에 풀려 나옴으로써 사실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쵸. 예,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노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정년은 62세, 61세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회사 다닙니까? 안 다닙니다. 그쵸. 보통 50대 중반에 임금 피크제 해서 나는 우리 애가 대학도 가야 되고 하니까 버텨야지. 뭐 몇 년 버텨 나와요. 50대 후반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자영업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선택지가 아예 없어요. 한국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게를 차려요. 근데 그 생각을 저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점점 더 자영업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자영업을 하는 수단 그 목적 자체가 생계 유지도 아니에요. 생계 유지도 아니라 생존이에요. 생존. 그래서 또 놀라운 수치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다 책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빈곤율이 60%가 다 돼가요.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은 가난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내가 당장 내일 라면 값이라도 벌지 않으면 진짜 굶어 죽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2000년부터 체크를 해보면.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자영업자 숫자는 거의 안 줄었어요. 자영업자 비율은 줄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무서운 통계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2000년대보다는 인구가 늘었어요. 그때 4천 몇백 명, 지금 한 1000만 명 이상 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은 임금 노동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자영업자 숫자는 보세요. 안 줄어들었어요. 통계청 가보시면 다 나와요. 그 결말이 정해지는 사람들이 계속 그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비중은. 네. 비중은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분모가 앞으로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어도 과연 숫자가 줄어들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청년층 둘러싼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차이, 이걸 이제 책에서는 노동 생산성의 격차로 보셨는데, 이 노동 생산성이 말하자면은 시장에서 일에 부여하는 가치고 이게 노동자의 소득으로 바로 이어진다. 네.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제가 세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 네, 자, 노동 생산성의 개념을 우리가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것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동 생산성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로 생각을 보통 하세요. 노동 생산성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만든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받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만약에 제가 요 마이크를 12시간 걸려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 120만 원이야. 그러면은 제가 노동 생산성이 10만 원인 거예요. 1시간당. 근데 제가 뭐 요 컵을 만드는데 이 컵을 똑같이 12시간 걸려서 만들어요. 근데 얘는 12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1시간 노동 생산성이 10,000원인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냐 안 했냐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 생산성 격차를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저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 그러면 노동 생산성 격차가 왜 나냐? 일단은 그 심각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대기업 간 노동 생산성 격차는 전 세계 최악입니다. 대기업 노동자가 100원을 벌 때 중소기업 노동자는 32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이게 뭐 프랑스가 한 55원, 독일이 뭐 한 50원, 뭐 요 정도 이렇게 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고 왜 그러냐? 뭐 많은 이유들이 난무를 합니다. 서비스업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좁은 내수시장 안에서만 경쟁을 해요. 뭐 가령 내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뭐 GM, 포드, 토요타, 혼다, 뭐 스텔란티스 뭐 이런 전 세계의 다양한 이제 그 기업들한테 납품을 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야구 열심히 하는 거랑 미국에서 야구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수출 참여도가 높아야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방정식이 나오는 건데 중소기업들의 수출 참여도 지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산업자원부에 가면은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 통계가 있는데 이게 2015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 저도 못 찾았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숫자만 갖고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뭐 10년 전 거지만 독일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가 15.1%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가 11.9%예요. 한국은 5.1%입니다. 결국 한국 중소기업들의 노동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기업에 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건조하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한국 국내 대기업에서 전략기획팀 직원이 그 해의 생산량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협력업체 직원 몇천 명의 임금 수준을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건조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가지 다행인 거 말씀드리자면 조금씩 바뀌고는 있어요. 이렇게 뭐 새로 창업을 하는 업체들이 좀 세계적으로 막 다 뚫고 이제 우리나라도 창업 이제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막 글로벌 이제 기업에서 일하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셔서 다시 그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하세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미 거기서 바뀌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기부나 요런 그 정부에서는 약간 아직까지도 옛날 지원책에 좀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요런 사회, 요런 경제 구조일수록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창업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아직도 그냥 뭐 마케팅 지원책 뭐 요런 그쵸. 이제 좀 그렇죠. 사실 저도 대체가 머무르고 있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럼 중소기업이 수출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소기업 탓인가? 약간 요새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않다라는 게 또 네. 이제 내용이 나와서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청년 문제는 노인 문제의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지적이 책에 있었는데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년 문제가 노인 문제의 결과물인지 요 내용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가 더 심해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청년 문제가 노인 문제의 결과물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되짚어 보자면은 경쟁 압력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바 있고 그 경쟁 압력이 극심해진 이유는 결국 이 수도권이라는 좁은 공간에 뽁닥뽁닥 몰려 살아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거기서 비켜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그걸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또 되짚어보면 수도권 집중의 문제랑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결론이니까 그냥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무작정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경제력을 쌓고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서울에 마련한 아파트를 끌어안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선순환이 되려면은 그런 분들이 조금 거주 비용이 낮은 서울 근교나 아니면 조금 멀리나 이렇게 빠져주시고 청년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지만 거주 비용이 일단 낮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희망편이죠. 저희 그렇죠. 머릿속에. 이게 우리 대한민국 희망편인데 그쵸. 대한민국 절망편. 아파트 한 채 끌어안고 안 나가요. 그럼 청년 세대가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부모 집에서 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캥거루족 많아진다. 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원래는 이게 그 우리가 수도권 집중을 볼 때 인구 이동의 양상을 잘 체크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수도권이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권이 전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2010년대까지는 전국에서 막 올라와요. 청년들이 20대 때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학을 다닌다거나 취업을 하러 올라오는 거겠죠. 그 서울로 와요. 일단 서울에 모여. 근데 그 사람들이 30대가 되면 경기도로 빠져요. 이게 그 이제 경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했던 연구 그 논문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동을 보이는데 그게 2010년대 중반부터 끊깁니다. 서울로 와요. 일단 오는데 서울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에 점점 누적되는 20대 30대가 부모 집에 계속 산다는 얘기거든요. 부모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그 2015-16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2015-16년부터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떨어졌냐? 혼인 건수가 폭락했어요. 연결되네요. 네,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혼인 건수가 폭락했고 그로부터 1, 2년 뒤부터 출산율이 0명대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뭐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정권의 문제다, 뭐 누가 집권해서 그렇다,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인구 이동의 문제에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이게 누적된 문제가 2010년대 중부터 빵하고 터진 게 부모 세대가 서울에서 비켜주지 않으니까 서울의 거주 비용이 점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까지는 청년 세대가 빚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걸 버틸 수 있었어. 그쵸. 근데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집값이 확 올라갔잖아요. 전세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청년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혼을 미루고 부모랑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미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출산도 네, 그쵸. 출산이 낮아지는 거죠. 한국은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가 1이에요, 거의. 매우 높다. 네, 거의 1이에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2, 3년 전 혼인 건수를 그냥 보면 됩니다. 그때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그거를 보면 되는데 한국이 2010년대 중반부터 결국 우리가 다 착착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물론 학계나 이런 데에서는 경고를 했어요. 인구 이동 이런 식으로 틀어 막히면은 출생아 수 급감합니다. 아무도 그 얘기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 안 들었고 결국 지금 이제 0.67명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청년 문제는 노인 문제의 결과물이 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게 부모 세대가 나쁜 사람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거주 비용이 싼 대로 인구가 분산이 되려면 뭔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역 분산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방에 혁신 도시라는 거를 뿌려놨거든요. 지금 거기 이제 공공기관에 보내고 지금 이제 한창 공적 영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30, 40대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들 다 출퇴근 어디서 하신다? 서울에서 하신다. 저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서울에서 하십니다. 충북, 충남까지만 다 서울에서 하세요. 지역에 기업이 없고 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뿌려만 놓고 이거를 지방 분권 대책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왔었고 결국 그러니까 시니어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청년 인구는 높은 경쟁 압력에 노출되니까 그럼 뭐 저 같아도 부모님이랑 살죠. 사실 2010년대 중반에 3포 세대, 5포 세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더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그때 20대였던 청년들이 그 시점에 그러네요. 포기를 했고 실제로 그 포기를 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무슨 마음을 먹고 우리한테 너희 세대에게는 뭔가 주지 않겠어, 기회를 뺏겠어 하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나름의 어떤 경제 사정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딱 집단에 탁 집어서 독립적인 이 세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탓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서로 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인구 이동부터 시작해서 연쇄적으로 영향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로 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또 절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적인 대화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저도 약간 이게 우리 봉합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현실을 직시해야 방향이 나아가는 방향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젠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는 오히려 악화되거나 한다면 우리 미래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성장 시대란 말이 전 제일 좀 무섭긴 하거든요. 네.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왔다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고 출생아 수도 계속 최저를 경신하고 있고 내년에는 20만 명 깨질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여러모로 녹록지가 않아 보이는데 이 앞으로 우리 황혼, 우리 미래는 어떨지 저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좀 된 격언이긴 한데 우리가 박명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다.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봐도 때는 좀 많이 늦었다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 좋아질 일밖에 안 남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출생아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해진 미래.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은퇴하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 이 두 개가 일단 먼저 터져 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 후에는 국방이랑 교육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정해진 미래만 딱 놓고 보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한국은 안 좋아질 거밖에는 안 남았어요. 안 좋아질 거밖에는 안 남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박명수 씨가 또 그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늦은 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해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뭐라도 해볼 것인가의 기로에 있었는데 그 뭐라도 해볼 것인가가 잘 안 됐었고 뭐 그 이후로는 손 놓고 살았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그 뭐라도 해볼 것인가에 뭐를 시작을 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아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청년 세대가 힘드니까 결혼 안 하고 저출생 요걸로 이제 가는 건데 청년 세대가 힘들어서 결혼 안 하고 저출생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 겪었던 건 아니긴 하거든요. 의외로 세계적으로 예시를 찾아보면 그 예시가 있어요. 1910년대 초반에 스웨덴이 그때 출산율이 1.2명, 3명까지 내려갔거든요. 그 시대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인데 1점 몇 명 좀 우리가 와닿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리바운드를 시켰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고 또 프랑스가 1908, 90년대에 또 한번 1.4명, 5명대까지 1.3명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높다. 엄청 호화로운 그쵸. 숫자인데 그렇게 당시엔, 내려갔다가 2명대까지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회 구조의 변혁을 준비를 해서 이게 정치를 하거나 뭐 정책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해서 오랫동안 집행을 한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안 좋아질 일밖에 안 남긴 했다. 좀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냐?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고통을 엄청나게 겪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조금씩 해결을 하고 정부적 신뢰도를 회복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도 고칠 수 있다.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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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덜 힘들게만 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문제를 뜯어 고치는 게 차원이 아니어도 어차피 고통스러울 정해진 미래 20-30년 정도를 내다보는 그 미래에 좀 덜 고통스럽게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2030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2030 세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안타깝다. 라는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속에 딱 우리가 줏대를 잘 잡고 가야 되는 게 있는 게 사실 지금 같은 사회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사회잖아요. 인터넷 뭐 SNS부터 시작해서 유튜브까지 굉장히 정보가 많은 사회인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많은 사회에서는 정보 그 자체보다는 개인의 줏대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다. 맞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줏대로 내가 얼마나 옳은 정보를 골라내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줏대를 갖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 나가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최근 몇 년까지 우리가 막 굉장히 부자 되는 법,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요. 가난해지지 않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가난해지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막 성공파리 이런 콘텐츠를 멀리하고 어피티 같은 콘텐츠를 꾸준히 소비를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은 정말로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3층 연금을 우리가 준비를 잘 한다든지 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말 작은 조약돌 하나 놓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미래에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저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너무 아득바득 살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샤라웃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건데 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회를 이미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그런 길을 우리가 택하면서 가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냐니까 다 같이 뭐 힘내서 살아보자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맞습니다. 네. 너무 사실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위안도 많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연금 얘기도 하셨는데 말씀 주신 김에 저희 연금 인터뷰한 영상 링크 더보기란에 넣어두겠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한동안 있었던 호황장일 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그리고 빠른 은퇴 얘기할 때 우리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라는 약간 의문도 들고 정말 그게 모두에게 지향점이 될 수 있을까? 돼야 하는 건가? 하는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이런 오늘 이야기들이 뭐 좋은 정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좀 큰 응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 또 공감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뭐 위안과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김현성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도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인사드리고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7시 40분 오늘은 수요일에 찾아왔지만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목 아침 7시 40분에 뉴스토스트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